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지긋지긋했던 10년의 결혼 생활을 이제야 청산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남편 놈은 그 난리를 쳐놓고 저한테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다시 시작하자고 숙려 기간 전에 저와 재결합을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이혼 도장 찍었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을 다시 되돌려 과거의 힘들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참고 같이 살아주고 기회를 줬을 때 잘하면 될 것을 이미 떠나가 버린 배를 다시 붙잡으려는 한심한 남편놈의 추악한 실체를 여러분들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이후 항상 본가를 우선순위로 두었고 저희 친정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너무 대놓고 차별을 하다 보니 이 문제로 서로 부딪히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위라고 항상 좋은 말 해주고 남편만 오면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양손 가득 준비해서 보내시는데 남편은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반대로 저는 시댁에만 가면 시모의 잔소리에 제 편에 서서 한 번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남편한테 상처와 실망을 너무 많이 받아 자주 눈물까지 훔치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삶이 반복이 되다 보니 언제부턴가 아이가 아빠가 없다는 게 불쌍해서 참고 살아야지 했던 그런 감정에서 저부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더 크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 문제로 참아왔던 서운한 감정들이 결국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나한테 그래?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있는 경조사인데 신경 좀 써주는 게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서운하면 당신도 매번 300씩 챙겨주면 되지. 내가 능력이 되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건데 뭔 상관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출장 때문에 당신 혼자 가라고 했잖아. 매번 맞춰줄 수 없다는 거 알면서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자, 여기 3만 원. 이번에 장모님 용돈 드려.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당신도 돈 벌고 있으면서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당신 하는 거 보면 해주고 싶지가 않아. 나 지금 업무 때문에 바쁜 거 안 보여? 장모님 칠순이 뭐 대단하다고 일하는 것까지 방해해. 누구나 다 나이 먹는 거 뭐하러 챙겨? 당신 애나 챙겨.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언제 일단 3만 원 받고 싶다고 그랬어? 우리 부모님은 그냥 같이 밥 한 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시부모님한테 뭘 얼마나 못했다고 우리 집안을 이딴 식으로 취급을 해. 때 되면 직접 찾아뵙고 시키는 거 군말하지 않고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저희 엄마가 칠순이셔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경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위로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적으로 많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는데 불만 가지지 않고 제 할 일 묵묵히 했었고 시모가 저에게 선물을 가지고 싶다 했을 때 실은 내색하지 않고 시모가 원하는 거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칠순잔치 전에 입이 닳도록 얘기하셨고 남편도 집안의 큰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하길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엄마 칠순 때 남편이 잘 챙겨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혹해서 시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로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걸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알게 되었고 3만 원을 제 얼굴을 향해 던졌을 때는 기분이 더러웠어요. 제가 한 만큼 남편도 하길 원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에 욕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남편한테 크게 상처를 받은 이후부터는 조금도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던진 3만 원을 제가 받지 않고 서재를 나가려 하자 평생 머릿속에서 지워질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안은 3만 원도 과한 거라며 무시를 했는데 그때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고 결국 참을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던 저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네요. 이혼?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그렇게 쉬웠으면 당신이랑 벌써 갈라섰겠지. 3만 원도 감지덕지로 생각해. 나도 당신 집안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식이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그래서 곧 출장을 떠나야 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교통사고라도 나야 속이 후련하겠냐고. 어차피 싫다고 했으니까 나도 더 이상 신경을 써줘봤자 뭐 하겠어. 어차피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더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그만 끝내고 싶어. 누구 마음대로 끝내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끝내도 내가 끝내지. 당신이 나한테 이혼을 통보할 권리는 없어.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가서 해나 봐. 이기적인 남편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서재에서 나왔고 소중한 제 인생을 남편놈과 함께 살면서 허비하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끝까지 참아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저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동이 저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이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된 시모는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저 혼자 임의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어이없어 했습니다. 어차피 소송 끝나면 저는 얼굴 볼 필요도 없는 남이라 그동안 참아왔던 걸 전부 다 쏟아내려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왔냐? 앉아봐라.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내 아들과 정말 갈라설 작정이야? 서로 젊은 나이 다 보내고 이제 와서 이혼하면 둘 다 손해인 거 알면서 이를 왜 이렇게 키우는 건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면 속 편하잖아. 어머님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오면서 살아왔는지 아세요? 며칠 전에도 저희 엄마 칠순 때문에 가족들끼리 식사 함께 하자고 했는데 칠순이 대수냐고 일이 더 우선이라면서 장모님 용돈이나 드리라고 3만 원을 제 얼굴에 던지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3만 원 받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사위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얼굴 좀 비추자고 했던 건데 그 말이 욕먹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내 아들한테 듣긴 했었다. 일이 많이 바쁘니까 챙길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네가 신경 좀 써주라고 했던 건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네가 혼자 가는 게 싫었는지 내 아들한테 신경질적으로 나왔고 결국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졌었다며? 그냥 좀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 아버님 칠순 때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시면서 어머님도 지금 그 일을 두둔하는 거예요? 저와 한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때가 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다 얼굴을 붉히게 된 건데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저희 집안 경조사면 사이로서 기본적인 건 해야죠. 그리고 바쁘다는 건 핑계예요. 주말에 회사 쉬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저희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일이 있는 척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이 문제가 이혼 소송까지 갈 상황이니? 웬만하면 그냥 네가 기분 풀고 여기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안 좋게 몰아가봤자 서로 상처만 받게 되잖아. 그리고 애도 생각해야지. 분명 네가 키우려 할 텐데 그럼 아빠가 없다는 거에 얼마나 슬프고 우울하겠어.
좋게 말할 때 이번 일은 넘어가거라. 아니요. 다른 건 다 참고 살아왔었지만 저희 집안 무시하는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 애가 그이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요? 차라리 아빠 없이 사는 게 정신건강상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그 일을 감싸고 도니까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그냥 넘어간다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 사람 성격 전부 다 파악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이혼은 무조건 진행할 거예요. 시모는 제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이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표현하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점점 더 언성이 높아졌어요. 한참 동안 시모와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시댁에 온 걸 시모에게 들었는지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일이 장모님 칠순 잔치라고 했지? 저번에 내가 던져준 3만 원은 받기 싫다고 난리치더니 얼마를 원하는 거야? 우리 집에 경조사 때마다 300씩 챙겨줘서 이번에 너한테도 그 정도 챙겨주길 바라는 거야? 그래야 이혼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갈 것 같아? 내가 장모님한테 받지를 않는데 굳이 챙겨줄 필요가 없잖아.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돈 좀 챙길 줄 알고 기대 좀 하고 있었겠지.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 하셨을 때 당신이 몸으로 때웠었잖아. 그때 한 약속이 있으니까 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현저히 떨어졌는데 굳이 내가 당신 집안 경조사 때문에 큰돈을 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저번에 3만 원도 과하다고 생각된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면 300이 아닌 3천도 줬겠지. 당신이랑 나는 애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살자고. 이혼하는 것도 피곤한 일인데 감정 소모할 필요 있겠어? 그리고 나는 당신과는 이혼을 해도 내 자식과는 떨어져서 살 수 없어. 내 자식을 당신이 데려가는 건 불공평하지. 그리고 집안 형편도 안 좋고 번 돈도 쥐꼬리만 한데 교육이나 제대로 시킬 수나 있겠어?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이혼 강행하는 거 우리 애한테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기 전에 잘 하던가.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데? 나한테 상처 다 줘놓고 이혼까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과 법적 싸움으로 이기던 지던 나는 무조건 이혼소송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없어도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아이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 얘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셰미 앞에서 큰 소리야? 당장 집안의 가장이 얘기하면 알아먹고 이혼 생각 쳐보면 될 것을. 너까지 깨감이 내 아들 말을 무시해? 시모는 제가 남편의 말에 반박했다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은 고혈압이 있는 시모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됐는지 더 이상의 대화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게 본인이 마누라 잘못 들인 잘못이라면서 모든 책임은 남편이 지겠다고 뒷목을 붙잡고 있는 시모를 부축해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거실로 나온 남편은 저와 할 말이 있다며 자리를 옮겼고 그렇게 남편의 뒤를 따라 집 밖으로 나오게 된 저희 부부는 시모가 옆에 있어서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심각하게 주고받았어요. 남편은 무조건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딱 잘라 말을 했지만 저는 무조건 이혼을 강행할 거고 입 아프게 더 이상 똑같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법정에서 보자며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제 어깨를 강하게 쥐어잡더니 몸을 돌이킨 뒤 얼굴만한 손바닥으로
제 뺨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피할 틈도 없었는데 머리가 핑 하고 돌 정도로 어지러움과 뺨이 얼얼해질 정도로 남편의 돌발 행동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네요. 아,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네. 내가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을 했을 텐데.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건 나랑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까지 게 나랑 법적 싸움으로 이길 수나 있을 것 같아? 경조사 그거 신경 좀 안 썼다고 이혼까지 가야 될 일이냐고. 적당히 경고 줬으면 그만할 것이지. 우리 엄마 혈압 오르게 해서 쓰러지게 만들 작정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네가 쓸데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던가 내가 방금 손 올린 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신은 우리 건우 평생 얼굴 못 볼 줄 알아. 내가 못할 것 같지? 처신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무리 네가 아이를 옆에 끼고 있다 해도 아빠인 나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두어. 너는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고집만 세지냐? 제발 숨 좀 쉬면서 살자. 남편이 제 뺨에 손을 올린 순간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을 양손 끝에 전부 모아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버렸어요. 동등히 뺨을 맞게 된 남편은 꼭지가 돌아 저에게 발길질을 했고 시댁집 앞에서 남편과 저는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버렸어요. 흥분한 남편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저를 향해 사정없이 발길질을 퍼부었고 저도 당할 수만 없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남편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그렇게 한바탕 몸싸움이 격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때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고함을 치셨고 그제야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던 저는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정말 끝이었고 이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행히 얼굴은 크게 다치지 않아 다음날 엄마 칠순잔치는 참석할 수 있었지만 좋은 기분으로 엄마를 축하해드릴 수는 없었네요. 그런데 저희 엄마 칠순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던 남편이 한창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었을 때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났어요. 이미 부모님과 친척분들은 저와 남편이 이혼을 결정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갑게 맞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위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주시네. 당신이라도 나한테 와야지. 왜 가까이 오지를 않고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 어제 일 때문에 화가 많이 났나 보네. 그런데 당신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항상 매번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있던 내 기분은 어떻겠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완전히 끝났다는 거 몰라? 더 이상 봐줄 일도 없고 평생 당신을 원망할 거야. 자네가 여긴 어디라고 와? 이미 전부 다 들었으니 돌아가게. 우리 집안이 아무리 형편이 없다 해도 자네한테 무시당할 정도는 아닌데 네가 뭔데 내 딸 얼굴에 손을 대고 발길질을 해? 얘가 오늘 얼굴 봤을 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이길래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만 이렇게까지 자네가 개차반일 줄은 몰랐네. 네, 버릇없는 사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어제 혈압이 올라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속이 뒤집어지대요. 그래서 오늘 거하게 한바탕 하려고 찾아왔네요. 오고 싶지 않았지만 직접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의 칠순잔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음식이며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가족들과 친척분들이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남편이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난 순간부터 엄마의 칠순잔치는 전부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려 물건을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나서야 어느 정도 화를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그 사이 경찰들이 와서 남편을 제압했는데 발버둥을 치던 남편한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상황이 닥쳤고 저희 가족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경찰들을 뿌리치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가족 모두가 남편을 막으려던 순간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과 음식들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떠오를 만큼 하늘로 붕 뜨더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남편의 비명소리가 잔칫집에 울려 퍼졌고 저는 너무 놀라 비명까지 질러버렸어요. 저에게 뛰어오기 전까지는 멀쩡했던 손가락들이 무언가 날카로운 거에 부딪혔는지 얼굴에 혈흔이 솟구침과 동시에 남편은 바닥을 뒹굴었고 손이 아프다면서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남편의 손가락 4개가 전부 잘려버린 상태였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경찰들은 서둘러 지혈을 시킨과 동시에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가려 하는데 바닥에 떨어진 손가락 중에 2개는 찾았는데 2개가 어디로 굴러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찾아야 봉합을 하든지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자 경찰들은 일단 병원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나머지 2개의 손가락을 찾는 즉시 병원으로 가져와 달라고 저희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났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가면서 저에게 손가락 2개를 꼭 찾아달라며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찾아보기가 싫더라고요. 한 번뿐인 저희 엄마 칠순잔치 망치고 가족들 모두에게 상처를 줘놓고서 본인 손가락은 찾고 싶은지 저에게 찾아달라는 말을 했을 때 조금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찝찝하다면서 바닥에 떨어진 손가락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굴러다니는 게 있는지 잘 확인해 보라면서 좀 전에 사고 현장 주변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알고 보니 엄마 앞에서 회를 썰며 퍼포먼스로 음식하시는 분이 보여주려 하다가 남편이 들어와 난리를 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남편이 회칼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음과 무게 때문에 날이 서 있던 회칼에 남편의 손가락 4개를 잃게 된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의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서 몸무게에 눌려 차마 2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리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닥이 음식들과 물건들로 뒤덮여 있어서 찾는 것도 쉽지 않았었는데 그 순간 저희 오빠가 남편의 손가락을 찾았다며 한 곳을 가리켰어요. 엄마는 당장 병원으로 건네주고 오라며 오빠한테 지시를 내렸는데 남편 때문에 좋은 날을 망쳐버린 터라 오빠는 봉투에 들어있는 손가락을 병원으로 직접 가져가지 않았어요. 오빠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상자 하나를 주워들어 손가락 2개를 상자 안에 넣은 뒤 오히려 이 방법이 더 빠를 거라며 퀵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상자에다가 저희 엄마 칠순잔치 기념의 답례품이라면서 병원으로 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먼저 병원에 도착해 있던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 아들한테는 1분 1초가 급한데 어떻게 이걸 퀵으로 보낼 수가 있어?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답례품이라고 적어두었던 상자 안에 손가락을 내 아들의 손가락에 봉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손가락 2개는 살릴 수 없다잖아.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야? 바로 달려와 줄 수도 있었잖아. 저희는 직접 가는 것보다 퀵이 더 빠를 줄 알았죠. 퀵으로 보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된 건 본인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얻게 된 업보잖아요. 저희 엄마 오늘 칠순잔치인 거 알고 있으면서 와서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선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거예요. 이혼 소송과 함께 우리 가족이 피해본 것까지 전부 다 보상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게 누가 남의 경조사에 와서 난리 치래요? 저희는 할 만큼 했어요. 손가락 찾아주는 게 쉬운 줄 알아요? 택배 보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요. 본인의 잘못으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니 어머님이 잘 돌봐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아들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 거 나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다. 누가 피해자인지 한번 해보자고. 나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남편은 결국 자신의 손가락 2개를 봉합시키지 못했고 나머지 2개는 봉합을 했지만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시댁 식구들은 저희 가족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저희 측 의견까지 듣게 된 판사는 애초부터 남편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자초해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2개를 찾아서 특송으로 보내준 건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서 그때가 주말이라 차도 많이 막히는 상황에서 특송 배달은 제일 빠른 선택이었다고 저희 가족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손을 들어주었네요. 결국 법정에서 패소를 하게 된 시댁 식구들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까지 하고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 남편의 폭력성이 드러나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은 본인의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게 되자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 이혼하고 숙려기간이 1달도 안 남게 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평생 잘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절대로 믿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다시 되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업보이니 앞으로의 인생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정말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사람들과의 악연을 끊어냈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된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해오는 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요. 제 사연을 듣게 되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에 많이 놀라실 겁니다. 3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시댁 식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모의 건강이 나빠졌고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게 되었는데 의사인 신우 말로는 검사 결과 시모의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식을 받아야 될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나빠진 시모가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졌어요. 시모는 저에게 엄마 같은 존재나 다름없을 만큼 결혼 생활하는 동안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시모를 엄마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사랑받고 살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항상 혼자였고 외로운 삶을 보내왔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봉사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거였어요. 매번 주말마다 빠지지 않던 그때의 남편이 저에겐 호감으로 다가왔고 서로 알아가면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 후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걱정됐던 건 그동안 살아온 인생과 제대로 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고 고아로 커온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를 어떻게 받아주실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부모 없이 자라왔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모와 얼굴을 첫 대면하고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드렸는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시모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며 안쓰럽게 바라보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때 시모가 저에게 보냈던 따뜻한 시선은 아직까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겐 너무 큰 감동이었죠. 그렇게 시모의 허락을 받아 남편과 결혼을 하고 10년간 행복한 삶을 보내왔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 가족 모두에게 너무 감사했고 그동안 힘들었던 제 인생이 꽃이 피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엄마가 말기 신부전이라 아무래도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하는 것보단 신장을 이식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보통 대기 기간이 5년 정도라 그 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뇌사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엄마한테 오는 차례가 좀 걸릴 것 같아요. 나도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엄마한테 신장 하나 떼어주고 싶은데 애들도 있고 의사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 엄마도 강하게 반대를 하고 계세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오는 병이라곤 하지만 신장 이식을 받는다면 그래도 삶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잖아요. 오빠가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곤 했는데 언니도 알다시피 오빠 건강이 좋지 않은 거 잘 알죠? 건강검진했을 때 신장에 결석이 있어서 부족합 판정 받았잖아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지금은 뇌사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언니가 엄마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식 받기 전까지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분명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관리 잘해드리니까 이식 받기 전까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의사인 신우가 시모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있긴 하지만 신장 이식을 하지 않고 투석 생활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말에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합병증이 오고 나서 이식을 받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모가 저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었고 시집살이 한 번 시킨 적도 없었어요. 저에게 뭘 해달라는 말 한마디 하신 적이 없을 만큼 항상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겠죠. 전처럼 무의미한 인생 속에 먹고 살기 위해 일이나 하면서 주말마다 봉사활동 다니며 저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겨내며 사는 사람들을 보며 힘을 얻고 살아갔을 겁니다. 신우는 시모의 담당 의사였기 때문에 신장 공여자가 나타난다면 바로 이식 수술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집에서 몸 관리하며 요양하고 계신 시모가 하루빨리 신장 이식받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이 바쁜 시간인데 여긴 왜 왔어? 가서 경수 장사 하는 거 도와줘야지. 말은 하고 온 거야? 몸 관리만 잘하면 신장 이식 받을 때까진 버틸 수 있다니까. 그런 슬픈 눈빛으로 안 봐도 된다. 원래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아픈 거야. 앞으로 살아봤자 내가 얼마나 살겠니? 걱정하지 말고 내 아들과 행복하게만 살아줘라.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 곁에 오래 계셔야죠. 어머님 떠나면 제가 얼마나 슬퍼할 건지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이가 오늘 일찍 문 닫고 여기로 오기로 했어요. 요즘 그이가 어머님 걱정에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있거든요. 그동안 몸 관리 잘못해서 어머님한테 신장 하나 떼어주지 못한다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들 신장 받아가면서까지 살고 싶겠니? 어차피 경수 아빠도 아무로 일찍 떠나보낸 마당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아들 신장까지 받아.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진 않다. 내가 원하는 건 눈 감기 전에
네가 나한테 손주 한번 안겨주는 거야. 임신이라는 게 너한테는 많이 어려운 문제라 나도 말을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니? 임신하는 게 많이 어려울 것 같대? 검사 결과 나오지 않았어?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봤지만 불임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서 아이를 가지기에는 어려울 것 같대요. 에휴, 그렇겠지.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야 없겠지. 아쉽지만 어쩌겠니? 너도 그동안 최선을 다했었잖아.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 받아들여야지. 저는 항상 시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어요. 부모 없이 자란 구아로 시댁에 들어왔는데 10년간 시모에게 손주 한번 안겨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저를 항상 아껴주시고 싫은 내색 한번 한 적 없는 시모가 제 옆에 오래 머물러 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그날 저는 시모에게 신장 이식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어차피 저는 부모도 없고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식해 드리는 건 어떨지 의견을 드렸는데 제 말을 듣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무섭게 화를 내셨어요. 아,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거라. 이식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네가 나한테 신장을 준다고 하면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니? 아가씨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언제까지 버티실지 모르겠지만 신장 이식을 받는 것보다 투석받는 게 체력적으로 더 힘들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질 거라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건강해요. 검사도 받아봤는데 신장에 결석도 없고 깨끗하다고 이식해주는 조건에 적합하다고 했어요. 합병증으로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것보단 신장 이식으로 빨리 건강을 되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이식은 절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할 거면 가서 내 아들 일이나 도와줘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말 또 하면 그땐 다시는 얼굴 못 볼 줄 알아. 네가 몸이 안 좋아지면 내 아들이 고생한다는 거 모르니?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살 수 있다고. 멀쩡한 신장을 떼어서 내 몸에 붙여. 뇌사자에게 신장을 받는 것보다 수술 결과도 훨씬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었어요. 시모가 10년간 저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와 시모에게 신장을 이식해주고 싶었습니다. 시모의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었죠. 시모는 제 의견을 강하게 거절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져서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 시모의 건강을 하루빨리 되찾아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내린 결정이었죠. 제가 의지를 꺾지 않고 시모에게 이식을 해주겠다고 강하게 밀어붙이자 많이 당황하셨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셨어요. 시모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된 상태에서 제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셨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빨리 좀 데려가라며 내쫓으려 해도 나가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도 제가 시모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겠다는 말을 전화통화로 듣게 된 이후 많이 놀랐는지 시댁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시모가 저를 밀었습니다. 당장 데리고 나가라. 내가 너한테 신장을 받으면 세상을 떠나도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준 건 고아라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에 받아준 게 아니다.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심성이 착해서 받아준 거야. 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너한테 흠집을 내면서까지 신장을 받으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다시는 내 앞에서 신장을 주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말 꺼내지 마라. 기다리다 보면 충분히 이식받을 수 있는데 급하게 결정지어서 괜한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다. 나는 네가 건강하길 바라지.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원하지 않아.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딸처럼 생각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어머님을 시어머니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친엄마로 여기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식까지 받게 될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낳아줬다고만 해서 자식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의 존재도 알지 못했고 엄마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엄마라는 존재를 알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어머님이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라는 말을 하세요? 그건 제가 괴로워서 못하겠어요. 이식 받으세요. 시모는 제 신장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시모와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주고받았고 남편이 중간에서 저와 시모의 격양된 대화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주려는 저와 받지 않으려는 시모의 대화는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녁 늦게까지 대화가 이어지자 신우까지 시댁으로 오게 되었죠. 남편의 입장에선 저에게 이식을 하라 마라 결정짓는 게 많이 난감했는지 옆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묵묵히 상황을 지켜봤고 신우가 꺼낸 말을 듣게 된 시모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현실적으로 시모가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될지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올케 언니 말대로 이식해주려고 내린 결정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엄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부터 언니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자식인 오빠도 엄마한테 이식을 해주고 싶어 했지만 결석이 많아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저도 마음 같아선 엄마한테 신장 하나 떼어주고 싶지만 애들도 있고 이미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요? 언니야 솔직히 말해서 부모도 없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언니를 딸처럼 여기고 그동안 챙겨줬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신장을 떼어주고 싶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언니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막대했으면 신장 주고 싶었겠어요? 되려 하루빨리 잘못되길 바라고 있었겠죠. 언니가 내린 결정 단순한 감정으로 선택한 거 아닐 거예요. 그러니 엄마도 언니 말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너무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보단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사자한테 장기 이식 받는 거 짧아야 5년이지? 정말 길면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전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에 하나 엄마한테 최후의 적신호가 켜졌을 때 그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이식 받으면 매번 투석 안 받아도 되고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될 텐데 너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엄마 건강이 안 좋으면 가족 모두가 힘든 모습을 계속 봐야 하잖아요. 시모는 신우의 말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고 처음에 보였던 반응과는 다르게 침착함을 보이셨어요. 가족 모두 시모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길 원했고 진지하게 대화한 끝에 시모는 제 의견대로 신장을 이식받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모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기 위해 다음날 바로 입원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많이 걱정됐는지 수술이 끝나기 전까지 식당 문을 닫고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담당한 신우는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긴장하고 있는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요.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제가 원하는 거였고 하루빨리 시모가 건강을 되찾아 함께 자유롭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신장 이식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장 이식 이틀 전 시모와 신우가 병원에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 높여 싸우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당황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두 모녀에게 급하게 달려가 왜 서로 싸우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시모와 신우의 대화가 끊어졌고 시모는 별일 아니라면서 저를 병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신우를 데리고 제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두 모녀가 무슨 일 때문에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심각하게 싸웠는지 알 수 없던 저는 걱정돼서 다시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병원 주위를 돌아다녔는데 시모와 신우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해 잠깐 다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며 병실로 다시 들어왔는데 한참의 시간 동안 시모와 신우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시모와 신우가 모습을 보였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모녀지간 서로 약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 아무 일도 아닌 듯 넘어갔지만 제가 봤을 땐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10년간 시모와 신우가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싸우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까지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두 모녀의 행동을 살필 수밖에 없었네요. 시모와 신우는 서로 싸우고 난 뒤 어떠한 말도 없이 신장 이식 준비를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불편한 상황에서 이식을 하려다 보니 저 또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신우는 잠깐 자다 일어나면 금방 끝나 있을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제 손을 한번 잡아주었고 시모와도 간단하게 대화를 나눈 뒤 신장 이식을 하기 위해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이 났고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며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데 마치 담당 간호사가 제가 누워있는 수술대를 잡고 수술실로 들어가려는 찰나 문 앞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에게 슬며시 다가와서는 귓속말로 수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냐는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오다 가다 저와 가까워진 간호사가 현재의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알려주는 거라면서 방금 수술실 안에 들어간 수여자가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걸 말해 주었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간호사에게 듣게 된 상태라 처음엔 장난치지 말라며 넘어가려 했는데 며칠 전에 시모와 신우가 병원 밖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면서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동시 이식을 진행하면 바로 옆에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왜 옆방 수술실에서 각각 떨어져서 수술을 진행하는지 이상하지 않냐고 말하길래 시모가 제 옆에서 수술 받는 게 더 긴장되고 무서워서 따로 수술방을 잡은 걸로 알고 있다며 신우가 어떤 상황인지 전부 설명을 해줬다는 말을 하자 간호사는 제 손을 잡고 반대편 수술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수술실 문을 열어줬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좀 전까지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이동되었던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고 신우와 심각한 얼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수술대 위로 향했는데 시모가 누워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처음 본 남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언제 시작되냐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잠깐 사이에 기절초풍할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고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온 병동이 초토화가 되어버림과 동시에 시모가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어떻게 저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고
저 남자에게 신장을 주려고 했어요? 결국 저를 딸처럼 생각했다는 말들은 저 남자에게 신장을 주기 위해 계획한 거였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전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하고 내 말부터 좀 들어봐라. 나는 너를 정말 내 딸처럼 생각했었어.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었단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언니가 알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했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이 일을 계획했으니까 전부 책임져. 지금 저를 노려보고 있는 저 남자, 도대체 누군데 어머님이 쩔쩔매는 건데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제 신장을 저 남자에게 주려는 거냐고요? 그게 내 피가 섞인 친아들이다. 아주 오래전에 내 젖 한번 물리지도 못하고 고아원에 버려버린 내 친아들이야.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그 집안에서 나와 내 아이를 받아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 처음에는 금방 자리 잡고 데려오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 그러던 도중 경수 아빠를 만나 다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고아원에 버린 아이를 까맣게 잊고 지냈지 뭐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그 고아원을 찾아갔는데 이미 내 아들은 다른 사람에게 입양이 된 상태였어. 내 아들을 버린 내가 다시 찾는다고 뭘 해줄 수 있겠어. 그래서 입양된 곳에서 잘 살길 바라며 나는 현재의 가정에 충실했고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온 거야. 그런데 내가 아들을 버렸던 고아원에서 네가 자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그 아이 대신 너를 내 딸로 삼고 살고 싶었다. 그렇게 내 아이한테 못해줬던 걸 너한테 해주면서 살았던 거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신장을 받기 전에 갑자기 고아원에 버렸던 친아들이 내 앞에 나타났어. 제가 자라왔던 고아원에서 시모가 버린 친아들이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 저를 왜 친딸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잘해줬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시모 앞에 나타난 친아들이라는 사람이 신장이 좋지 않았는데 전에 입양되었던 가족에게 시달리고 힘든 삶을 보내다가 그 가정에서 뛰쳐나와 혼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시모가 고아원에 찾아가 친아들 소식에 대해 물어봤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자기를 버린 친모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말에 화가 난 친아들은 불현듯 시모의 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사회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에 이 모든 상황이 친모 때문에 불행해진 거라고 생각한 친아들은 친모의 뒤를 쫓아다니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병원까지 뒤따라와서 신장이 좋지 않다는 말을 엿듣게 되었고 시모가 저에게 신장 이식을 받게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아들은 시모 앞에 나타나 원망의 막말을 퍼부으며 자기를 버린 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제 신장을 친아들인 당사자가 받길 원했어요. 시모가 버린 아들이 찾아와 자식을 버려놓고 더 살고 싶은 거냐며 비수가 되는 말을 쏟아내자 시모는 신우에게 저 몰래 친아들에게 신장을 주라는 말을 했던 거였고 이런 사실을 저는 전혀 모르고 수술대 위로 올라간 거였어요. 그리고 시모와 신우가 나눈 대화를 간호사가 엿듣게 되었던 거죠. 시모는 일단 이식만 해주면 평생 저와 친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 생각이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된 저는 더 이상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았고 저를 붙잡으며 눈물로 용서를 구한 시모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실을 남편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저와 똑같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친아들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지 경악을 했고
제 신장을 그 사람에게 주려고 했다는 계획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간호사가 저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시모의 계획에 신장을 그 남자에게 떼어줬을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불행을 겪게 되었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려 했던 시모와 신우를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를 친딸이라고 생각하며 잘해줬던 건 시모가 같은 고아원에 버렸던 친아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저한테 잘해준 거였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저보다 비록 버렸지만 피가 섞인 친아들을 위해 제 신장을 자기 친아들에게 주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너무 큰 배신감에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아직까지 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사람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되나요? 신우는 의료법 위반으로 제 동의 없이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신장을 주려 했던 계획에 대해 의료소송을 진행한다면 의사의 자격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10년간 저에게 잘해줬던 두 모녀에게 법적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져요. 남편도 제가 어떤 결정을 하던 존중하겠다면서 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시모의 친아들은 시모에게 자기를 버리고 현재까지 불행하게 살게 한 거에 대해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시모가 저지른 과거니 그건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된 상황이라 요즘 너무 우울하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앞으로는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막내 동서가 새 며느리로 들어왔었어요. 상당히 살갑고 애교가 있어서 시댁 가족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었죠. 그런데 막내 동서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차갑고 버릇없는 행동들을 거침없이 보여줬어요. 특히 저희 부부에게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한 건지 막내 동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는 행동을 자주 보여서 심기가 불편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어요. 가족들과 얼굴 붉히면서 싸워봤자 감정 소모와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니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막내 동서의 버릇없는 행동을 참을 수 없었는지 한자리에 모여있는 가족들 앞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웠고 막내 동서와의 사이는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 깨진 분열은 좀처럼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았고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차가움은 점점 더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동서의 버릇없는 행동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절대로 가까워지지 말라며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 보니 잘못은 동서가 했는데도 되려 손윗사람인 제가 문제라면서 안 좋은 분위기로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전혀 없는데 저 때문에 분열이 생겼다며 되려 화살이 저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운하기도 했었지만 제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저에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시모는 동서 내외가 일이 바빠서 바로 신혼여행을 못 간 것 때문에 예민해서 그럴 수 있는 건데 제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고 흥분해서는 막말을 쏟아냈어요. 그런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시모가 뒤에서 편을 들어주니
상당히 든든했었는지 코평수가 커져서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이가 없었던 저희 부부는 한동안 시댁 모임이 있을 때 가지 않았어요. 가봤자 저희 부부가 얻을 것도 없고 오히려 감정만 상해와서 그냥 안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막내 동서가 신혼여행을 다녀왔는지 다음날 시댁으로 오는데 저희 부부도 같이 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신혼여행을 늦게 가게 된 동서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가족들끼리 반겨줘야 하지 않겠냐며 이번 기회에 서로 좋게 풀라고 했지만 저는 내키지가 않았어요. 제가 왜 버릇없는 막내 동서한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시모는 손윗 사람이면 마음이 더 넓어야 하지 않겠냐며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솔직히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였고 시댁 식구들과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아 시모의 말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제가 말이 없자 이번 주말에 오지 않는다면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 난리치겠다면서 강압적인 모습으로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모의 전화 한 통에 저희 부부는 주말에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더 힘든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가게 된 거였는데 막내 동서가 또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번 신혼여행 가서 쇼핑했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어서 사왔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어머님이랑 형님 거예요. 캐나다산 현지 모피예요. 어머머머, 이거 꽤 비싸 보이는데 너무 큰 돈 쓴 거 아니니? 그렇잖아도 모피 한 벌 사려고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이걸로 보내면 되겠다. 아유, 정말 잘 입으마. 역시 막내 동서가 보는 눈이 좀 있네. 평소에도 입고 다니기에 딱 좋겠는데? 나도 이번에 모피 하나 사려고 생각은 했었지만 알다시피 내가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쇼핑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 막내 동서가 눈치도 빠르고 센스가 좋네. 이번에 나 병원 옮기게 되는 거 알지? 그때 가족들 모시고 와. 건강검진 한번 해드리게. 어머나,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아, 그리고 이건 둘째 형님 선물이에요. 별건 아닌데요. 그래도 빈손으로 올 수는 없어서 공항 앞에서 샀어요. 캐나다 국기가 그려져 있는 손수건인데요. 이것도 살까 말까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단 뭐라도 손에 하나 쥐어줘야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입막음용으로 한 개 샀어요. 식구들 레벨에 맞춘 거니 불만은 없죠? 형님이랑 제가 좋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님한테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으니 손수건 주는 것도 과하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손 아랫사람이니 어쩌겠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관계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 댁에 와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포장지 안에 손수건 2장 들어있으니까 작은 아주버님이랑 나눠 쓰세요. 이런 동사 없죠? 어머님, 저 배고픈데 빨리 밥 먹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었고 선물 같은 거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막내 동서는 저를 화나게 만들 생각인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아 형님에겐 모피를 줬는데 저는 손수건만 줬다고 난리치면 분명 시모아 형님은 동서편을 들 테고 화살은 저에게만 돌아가게 되니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서가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줬을 때 받고 싶지 않았지만 또 받지 않으면 주는 사람 성의를 무시한다고 시모가 한마디 할 것 같아 묵묵히 선물을 받았습니다. 동서의 거침없는 말투와 행동을 지켜보던 남편은 감정이 상했는지 한마디 하려 했지만 제가 시댁에 오기 전에 절대로 먼저 흥분하지 않아야 된다고
신신당부했었거든요. 되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저희가 잘못이 없는데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 조절을 하기로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할 일만 딱 하면서 최대한 막내 동서와 부딪히지 않으려 했는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저에게 형님이 다가왔어요. 막내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도 저를 싫어했었는데 마음에 맞는 막내 동서가 들어오니 그 시너지가 더 커졌는지 말을 더 함부로 했어요. 막내 동서가 동서랑은 너무 다르네? 막내 동서는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아? 가족들 생각해서 모피코트 사온 거 봐봐. 저게 한두 푼도 아니고 딱 봐도 상당히 비싸 보이는데 그걸 2벌이나 사가지고 왔잖아. 반대로 동서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뭘 사가지고 왔더라? 너무 하찮은 거라. 생각도 안 난다. 먹을 거였나? 여기에서부터가 가족을 생각하는 차이가 다른데 이쁨을 받을 수 있겠어? 되려 비교가 돼서 차별만 더 심해지지? 동서는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해. 이런 식으로 분위기 안 좋게 조성해봤자 동서만 손해야. 막내 동서는 눈치도 빠르고 사람 기분을 너무 잘 파악해서 들었다 놨다 할 정도에 집안 형편도 좋잖아? 그런데 동서는 집안 형편도 별로 좋지 않고 지금 하는 일도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먹고 살기도 힘들다며? 나는 둘째 서방님이 왜 동서를 선택해서 안 좋은 길을 걸어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볼 것도 없는 동서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분위기만 흐리고 있잖아. 제발 얼굴 좀 피면 안 될까? 너무 불편해서 참고 있다가 한 소리 하는 거야. 동서 때문에 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 앞으로는 제발 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형님, 우리 부부 열심히 살고 있고 지금 먹고 사는 걸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형님이랑 저는 이미 예전부터 별로 안 좋았잖아요. 노력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제가 뭘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 생활 5년 동안 불평물만 없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지만 항상 돌아오는 건 저에 대한 불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더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의미 없는데 힘 빼고 싶지도 않고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해야 될 일만 하려고요. 어머머머, 세상에.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둘째 형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일이 커지는 거 몰라요? 아휴, 정말 너무 답답하다. 이러니 욕을 먹는 거예요. 큰형님 마음 이제야 충분히 알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어머님이 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둘째 형님 때문에 속 터진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형님, 그냥 둘째 형님 무시하세요. 그래봤자 목만 아파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동서가 알아? 사람 비위 좀 맞춰줬다고 동서가 지금 상당히 잘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그 말투부터 고치는 게 좋을 거야. 동서가 얼마나 잘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입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 나는 내 소신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고 동서 일이나 하지 그래. 그리고 형님도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주 꼴값들을 떠네. 주방이 왜 이리 시끄럽나 했더니 또 시작이야. 너는 어떻게 된 게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어? 가족의 평화가 뭔지 몰라? 내가 이런 일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분명히 전화통화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시애미 말을 무시하는 거야? 이래서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지 않았던 거다. 꼭 가진 게 없는 집안들이 자존심 하나는 세가지고 듣기 싫은 말 좀 들으면 꼭 흥분해선 상황을 악화시키더라.
그냥 앞으로는 우리 집안가 담 쌓고 살자.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댁 며느리로 5년 동안 지내오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과 저에 대한 불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과 다르게 마음의 문이 닫혀 제 할 일만 해왔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시댁 식구들에게는 불만으로 쌓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한 식구로 받아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을 했었다면 이 정도까지 감정이 안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막내 동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저에 대한 불만과 차별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심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예외 없었고 흥분한 시모가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면서 또다시 시작된 가족들의 불만은 결국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의 관계는 무의미한 것 같아 저희 부부는 2번 다시 시댁에 오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의 더러운 꼴 보고 싶지 않았고 이렇게 살 바엔 영 끊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그날 이후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렸어요. 전화번호 싹 다 바꿔버리고 이사까지 하게 되어버렸죠. 연락이 닿지 않게 거의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남편도 저를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강하게 의사표현을 했었는데 시모는 부모와 연 끊는 건 아니라면서 차라리 저와 이혼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편이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그렇게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동안 너무 행복했었고 지긋지긋했던 얼굴 안 봐도 돼서 더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장염도 자주 걸리고 몸에서도 이상 반응이 자주 왔었는데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동안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지 몸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좋아진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아무런 방해 없이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싶었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지 머리에 열이 나길래 남편과 함께 시간을 내서 병원을 함께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였는데도 열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자 좀 더 큰 병원을 가보라는 말에 상급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큰형님과 막내 동서가 채용센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가 간 상급병원이 큰형님이 새로 옮기게 된 병원인 것 같았어요. 저는 2사람의 심각한 얼굴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몰래 숨어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있었는데 큰형님이 막내 동서를 데리고 급하게 자리를 이동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2사람 몰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옥상으로 올라간 형님과 동서는 대화를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최대한 2사람의 뒤에 가까이 다가가 몰래 엿들었어요. 옥상은 휴게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형님과 동서는 제가 가까이 다가온 줄도 모른 채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할 만한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난 의사이고 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걸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 나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 이건 내 양심 문제이기도 하잖아. 아휴, 잘 알죠. 제가 형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누군가는 모셔야 할 텐데 형님이 모실 거예요? 그건 또 싫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형님은 연락도 끊겨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형님이나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삶을 원한 게 아니에요. 저 이제 막 결혼했어요. 저는 신혼생활을 어머님 수발 들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형님도 병원을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신경 쓸 일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면 오히려 가족들 간에 안 좋은 영향만 받게 될 텐데 나중에 어머님 건강 문제로 집안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형님이 의사인 거 충분히 이해하고 양심에 걸린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항암 치료 받는다고 해도 이미 어렵다면서요. 그럼 아버님 요양병원에 모신 것처럼 어머님도 요양병원에 보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아버님 치매 때문에 힘들어서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요양병원 보내버렸잖아요. 저희라고 안 해야 될 이유 없죠? 어차피 췌장암 3기면 곧 말기 되는 거고 더 이상 희망도 없을 텐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환자라고 옆에서 시간 날 때마다 신경 써줘야 하는데 저는 그런 피곤한 삶 살고 싶지 않다고요. 형님은 저랑 대화가 잘 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한동안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병이 훨씬 커진 다음 손쓰기 힘들어질 때 그때 얘기하고 요양병원 보내면 딱이겠네요. 그렇게 어머님과 작별하게 되면 재산 나눠 가지면 되는 거고 깔끔하게 저희 삶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의사라고 해서 꼭 옳은 판단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수월할 것 같은데. 형님이 좀 전에 그랬잖아요. 항암 치료 받으면 그만큼 오래 버틸 수 있을 거라면서요. 어차피 떠날 거 미련 줘봤자 뭐 하겠어요? 가족들만 피곤하고 어머님도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겠어요? 동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나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이 문제로 일이 커지기라도 할까봐 그러지. 뒤늦게 발견을 했다고 말을 해도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의사 자격으로서 많은 타격을 받을 텐데 동서의 말이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도 어머님을 개인적으로 모시고 싶진 않아. 차라리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게 낫지.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되려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는 있어야 할 텐데 그 전까지 내가 어떻게 둘러대야 할지 모르겠네. 앞으로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찾아온 일이 점점 잦아질 거야. 그럴 때마다 나는 다른 변명거리를 찾아야 되겠지. 그렇다고 어머님 모실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거짓말하는 게 편하겠어요. 왜 자식들이 부모가 늙으면 옛날에도 고려장을 했었겠어요. 그만큼 자식 입장에선 부모는 짐스러운 존재이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는 요양원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저도 저희 엄마 요양원에 보냈어요. 아버님처럼 치매가 워낙 심해서 저희 아빠가 두 손 두 발 들었을 때 저한테 도움 요청했었는데 그냥 요양원에 모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마음에 걸렸는데 그게 훨씬 편해요. 요즘 시설도 좋아서 삼시세끼 밥 다 떠먹여주고 비슷한 연배대 사람들도 많아서 좋은 사람들과 말동무도 하고 집에서 지지고 볶는 것보다 훨 나아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서로의 삶에 적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눈 딱 감고 치료를 최대한 늦춰보세요, 형님. 이래서 늙으면 하루빨리 떠나는 게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니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어머님 췌장암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그럼 저희 대화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을게요. 형님과 동서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제가 모든 내용을 듣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던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갔는데 하도 기가 막힌 대화를 들었던 저는 둘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서로 얼굴을 안 보겠다고 연을 끊어버린 제가 시댁 식구들 앞에 다시 나타나 녹음된 내용을 들려준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 또다시 저만 아픔이 생기게 될 것 같아
형님과 동서의 대화를 시모에게 말을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관계가 좋았다면 당연히 시모에게 바로 알렸겠지만 제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잠깐 화장실 간다고 했었는데 제가 나타나질 않아서 걱정이 됐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남편 보고 아이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그래도 남편은 알아야 될 것 같아 제 핸드폰으로 녹음한 형님과 동서의 대화를 들려주었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안 좋은 행동을 했어도 남편은 자식이고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알리지 않는 건 잘못된 거라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지만 쉽게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 문제로 인해 또다시 시댁 식구들과 얽히기 싫었는지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제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저와 남편이 상처를 받았어도 시모의 병을 숨기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남편이 시모의 병을 알고도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시모의 건강이 악화되고 잘못되었을 때 후회로 남게 될 수도 있을 거라며 자식된 도리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도 제 말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옥상을 내려가자 채용센터 앞에 형님과 동서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모가 형님과 동서를 바라보며 밝은 얼굴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 부부는 시모의 모습에 한숨을 내쉬었고 저희가 시댁 식구들 앞으로 다가가자 가족들 모두 얼굴을 붉혔습니다. 너희들이 여긴 웬일이니? 너는 얼굴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우리랑 연락 끊고 지내니까 마음이 편했나 봐. 평생 모른 척 하면서 살면 되지. 왜 아는 척 하는 거야? 어머님, 그냥 신경 자체를 끊으세요.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연 끊기로 했으니까 이제 남이나 다름없잖아요. 며칠 동안 건강검진 받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오늘 어머님 몸보신 시켜드릴 테니 좋은 곳으로 가요. 형님도 이제 곧 병원 일 거의 다 끝났죠? 아주버님도 이쪽으로 오기로 했다면서요? 그이는 이제 막 병원에 도착했대요. 저희 먼저 나가고 있을 테니까 제가 문자로 보낸 식당으로 오세요. 왜요? 둘째 형님도 가시게요? 연 끊은 사람은 빠지세요. 동서가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은 몰랐는데